여러분은 인류 최악의 방사능 참사라고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떠올리실 텐데요. 이 둘 중에 어떤 사고가 더 심각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등급이 같기 때문에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둘 중 어느 쪽이 더 최악의 사고인가를 두고 상충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기형생물들은 모두 체르노빌 방사능 유출로 인해 탄생한 생명들입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대 미문의 사고가 난 뒤 1990년 국제원자력기구는 국제원자력 사고 등급 체계를 마련하는데요. 0에서 7등급으로 구성되며 숫자가 클수록 심각한 사고입니다. 1에서 3등급은 고장, 4에서 7등급은 사고로 분류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발생 한 달여 만에 최고 등급인 7등급이 매겨졌습니다. 현재 국제원자력 사고 등급 분류상 7등급에 해당하는 사고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둘뿐입니다. 세계가 합의한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인 셈입니다. 탈핵운동가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의 저서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엄마들에게 한국 탈핵 등을 보면 후쿠시마 핵사고는 체르노빌의 11배 규모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익중 의대 교수는 후쿠시마의 원폭 피해 규모는 체르노빌에 비해 원자로 수를 비교해봤을 때 얼추 10배 규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준다. 전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거짓말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숨긴다. 핵산업계는 거짓말 덩어리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물론 원전 사고에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의 양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과학적인 설계를 통한 최선의 추산이 있을 뿐입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는 원자력 종류와 사고 경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연히 유출된 방사능 물질의 양에도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총망라된 2015년 IAEA 사무총장 보고서에서는 후쿠시마 사고에서 유출된 방사능의 양은 체르노빌 사고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 담겼습니다. UN 방사선 영양과학위원회 보고서 또한 후쿠시마 사고에서 유출된 주요 방사성 물질 요오드와 세슘의 양은 각각 체르노빌 사고에서 공기중으로 유출된 양보다 낮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대기중으로 유출된 방사성 물질 대부분이 북태평양 표면에 떨어졌다고 써 있습니다. 토양 오염보다는 해양 오염이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끔찍한 재난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체르노빌의 10% 수준이라고 해도 유출된 방사선 양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30배에 육박합니다. 이로 인해 체르노빌에서 그랬던 것처럼 후쿠시마 역시 기형 생물이 2014년부터 늘고 있는데요. 동물 전문 기자 사토 에이키가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관찰한 다큐멘터리 영화 팬텀 오브 파라다이스에서는 늘고 있는 기형 생물을 담고 있습니다. 날개가 3개뿐인 메밀 잠자리와 날개가 기형으로 자란 밀잠자리, 눈이 함몰된 개구리, 등이 굽은 모기, 물고기 등 기형생물 다수가 그의 렌즈에 포착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최근 아사히 신문에서는 충격적인 보도를 내놨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1시간 내 사람이 즉사할 수 있는 공포스러운 초고농도 방사선이 측정되었고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하수가 흘러들어와 생긴 방사능 오염수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대량 방류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최근 조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의 235기 원자로 경남 용기의 덮개 부분에 실드 플러그가 초고농도로 오염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폭발 사고 시 경남 용기에서 흘러나온 방사능 물질이 실드 플러그에 대량으로 붙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드 플러그는 원자로 경남 용기를 덮고 있는 지름 약 12m, 두께 약 60cm의 원반 모양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데요. 3종으로 설치된 실드 플러그는 평소 뚜껑처럼 노심으로부터 방사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일부 작업 때 출입구로도 사용됩니다. 이 실드 플러그라고 불리는 경락고 뚜껑에 방사선 양을 추정하면 시간당 10시버트를 웃도는 수준으로 이는 1시간 동안 노출되면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또 실드 플러그에 붙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사성 세슘의 양은 2호기가 약
약 20에서 40 페타베크럴, 3호기가 약 30 페타베크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후쿠시마 제1원전은 매일 150톤 규모의 오염수가 생산돼 보관 능력이 한계점에 직면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인해 오염수가 늘어난 것에 더해 원자로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인 곳에 지하수가 흘러들어 오염수가 계속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도쿄전력은 다핵종 제거 설비로 방사성 물질 일부를 제거한 오염수를 초대형 원통 탱크 1000여 개에 보관 중인데 현재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만 123만 톤에 달하는데 2022년이면 저장 탱크조차 부족할 것으로 보여 심각한 상황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무슨 배짱인 것인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트리튬 함유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 처분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를 거듭 밝혔습니다. 일본 국내외에서 반대론이 강한 해양 방류 방식의 오염수 처분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지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당장 실드 플러그에 붙은 방사선 양만 추정해봐도 1시간 동안 노출되면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수준이라는데 이런 상황은 무시한 채 오염수 정화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전 세계인들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라는 것도 물 좀 넣어서 희석시키겠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물로 희석해도 방출 총량은 결과적으로 같아져 지구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상 원전에서 나오는 것과 노심, 용융 사고 현장에서 생긴 고농도 오염수는 정화 처리했다고 해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입장에 환경단체들은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는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전 산업을 부흥시키려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다. 방사성 물질 중 탄소 14 같은 경우 반감기가 5만 7천 년이 넘는데 이건 5만 7천 년이 지나야 탄소 14가 가진 방사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의 원전을 다시 부흥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 사고가 나도 인간의 힘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한다. 방사성 물질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처리나 많은 양의 물로 희석해도 그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 방류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한다. 일본이 방류를 강행하려는 건 외부의 경제, 사회적 부흥을 알리고 싶어 하기 때문인데 일단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수습했고 이미 끝났다. 원전 사고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일본은 앞으로 30년 안에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놀이공원 등 여가시설을 만들려고 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이 1시간 안에 사망할 만큼의 방사성 오염 지역에 놀이공원을 만들겠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인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일본 도쿄전력 전직 직원의 폭탄 양심 선언이 나왔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예견된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간부 후보로도 거론됐던 전직 직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도쿄전력 전직 직원은 원전 사고는 당연히 일어날 만한 사고였다. 당시 내가 본 광경은 도쿄전력이 전혀 상정하지 않은 사태였다. 1호기 원자로 건물이 폭발해 3호기, 4호기 원자로 건물이 연달아 날아갔다. 13호기가 멜트다운하는 전례 없는 사고였다. 사고 이후에도 경영진들은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는 데만 급급했다. 사고 3개월 후 도쿄전력 자체 조사 보고서를 정리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당시 보고서 초안에 사고 원인을 쓰려고 하자 가스마타 스네이사 당시 회장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건 쓸 필요가 없다. 왜 네가 마음대로 정하냐고 화를 냈다. 이런 회장의 태도가 사고는 천재지변으로 막을 수 없었다는 시나리오를 요구하고 있다고 느껴졌다. 원전이 사고를 일으켜 방사능이 외부에 유출되는 리스크 시나리오조차 없었다. 재직 당시 담당자에게 위험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위기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위험은 전부 배제됐으니 있을 수 없다. 안전은 이미 확립돼 있다고 단언했다. 위기 담당 부서는 상정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하고 영향도 높은 리스크를 각 부문으로부터 알아내는 것이 임무였는데 사고에 대비
대비하려는 일말의 노력조차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왜 이제서야 이런 양심선언을 하냐는 아사히 신문의 질문에는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하며 사고 후 안전 중시 문화가 정말로 도쿄 전력에 정착됐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1시간 안에 사망할 수 있을 만큼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은 심각한 상황이지만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있어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아사히 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안에 대해 55%의 응답자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32%에 그쳤지만 아직도 일본 정부의 방사능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전 세계에는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하지만 이것을 이상하다 라고 확정지어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문화도 충분히 기괴하게 느낄 수 있는데 만약 이러한 차이를 서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한쪽이 소멸할 때까지 끝없는 전쟁만이 남을 겁니다. 선진사회에서는 이를 전문용어로 문화의 상대성이라 부릅니다. 각자의 인종과 환경,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독특한 문화가 파생될 수 있다는 점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온갖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나름 독특한 문화에 내성이 있다고 자부하던 한 외국인은 한국의 장례식장에서 그만 혼절 직전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엄숙해야 할 장례식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죽은 이를 저승으로 무사히 보내주기 위해 치러지는 의식인 장례식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엄수, 근엄, 진지, 그리고 슬픔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문화가 상대적이라지만 생전에 가까웠던 가족과 친구를 떠나 보내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고 더욱이 즐거워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겁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우리의 세상에 초점을 맞춘다면 당연히 슬픔을 느끼겠지만 저승이라는 곳이 실존하며 만약 그곳이 이승보다 더 나은 곳이라 가정하면 망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축하받을 일이고 이를 진심으로 기쁘게 여기는 집단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 방식의 차이는 다양한 형태의 장례식 문화를 파생시켰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한때 인터넷상에서 각종 짤방과 합성 요소로 쓰이며 밈 그 자체로서 대유행을 가져온 관짝소년단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비트 있는 음악과 함께 양복을 빼입은 7명의 흑인들이 관짝을 어깨에 들쳐매고 춤을 추는가 싶더니 그대로 땅에 엎어져 바닥을 기어 다니기도 하고 손수건을 흔들며 흥을 돋우고 있는데요. 보기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관의 무게가 최소 수십 킬로그램에 달한다는 사실에서 이를 장난감 다루듯 다루는 게 얼마나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영상 속 장면은 축제가 아닌 장례식입니다. 실제로 관짝소년단 멤버들의 국적인 가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형태는 없으나 이미 죽은 사람인데 가는 길까지 꿀꿀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생각에 즐겁고 신나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관짝춤이라 불리는 것 또한 이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그렇다고 모든 장례식에서 춤을 추는 것은 아닌데 사고사나 병사와 같이 불운한 죽음을 맞이한 경우는 제외되고 천수를 다 누리고 편안히 간 사람들을 한정 소위 호상에 한해서만 고인을 즐겁게 보내준다는 의미에서 쓰이는 풍속인 셈이죠. 2017년 BBC에 의해 처음 공개된 해당 관짝춤은 팀의 리더인 에두가 최초로 선보인 것이긴 하나 관을 어깨에 들쳐매는 행위 자체는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해진 장례식 풍습으로 이를 현대식으로 개량한 관짝소년단의 히트 덕분에 수백 명의 청년들이 관짝 댄서 일을 시작하면서 가나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현지에서 말하길 장례식 형태가 워낙 이질적이고 충격적인 장면의 연속이라 여행객들로 하여금 되도록 참석하지 않기를 권장하는 곳도 있는데요. 티벳에서는 상을 당하면 승려들이 장례 일자를 정해주는데 시신을 넣을 상여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큰 자루에 넣어 마치 짐짝처럼 수레에 올린 뒤 장지로 이동시킵니다. 승려는 망자의 신상을 고하고 편안한 안식에 들게 해달라는 연부를 비롯한 장례의식을 약 2시간여 이상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장례식장 주위로 금세 모여든 독수리떼는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외지인들은 이후 벌어질 괴상한 모습에 경우에 따라 실신을 할지도 모르는데요. 의식이 끝나자마자 승려들은 그들만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처리하는데 이는 평범한 사회에서 그렇듯 화장이나 땅에 묻는 등의 행위가 아닌 독수리들에게 먹이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 나라의 장례식에서
생전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과는 달리 티벳의 이 같은 장례 풍습은 일반인들에게 꽤나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들에게 이는 나름대로 망자를 기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자신들의 조상은 하늘에 있다는 믿음과 죽어서 하늘에 최대한 가까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독수리의 먹이가 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혹은 동물이나 자동차 모양의 관에 안치시킨다거나 시신의 약품 처리를 해서 문상온 방문객들에게 원한다면 직접 보여주는 미국의 장례식 풍습까지 그 형태와 절차는 다르지만 분명한 건 망자를 기리고 축복한다는 일념만큼은 세계 그 어느 곳을 가더라도 공통된 목표라 볼 수 있겠죠. 한편 온갖 기괴하고 독특한 장례식을 전부 체험해봤지만 그런 외신 기자조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례식 문화를 가진 나라가 있었으니 그곳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때는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었던 2002년 여름, 한 외국인 기자는 한국의 축구 열풍을 취재하던 중 동료 지인이 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연한 기회에 한국 장례식 문화를 접하게 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본격적인 경험을 하기도 전 병원 안에 장례식장이 있다는 사실에 흠칫 놀라게 되는데요. 사람을 살리려는 곳과 죽은 이를 안치하는 곳이 함께 붙어 있다는 것은 편리성과 실용적인 면에서 납득가는 부분이나 고인을 애도하기 위한 의미를 생각한다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인상과는 달리 호텔 로비처럼 깔끔한 내부에 감탄하기가 무섭게 조용히 문상을 왔다가 명복을 빌어주고 가는 외국과는 달리 고인의 영정 앞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담소를 나누는 상주의 모습에 두 번째 문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장례식장 특유의 엄숙한 분위기에 눌려 동료가 알려주는 대로 간단한 절차를 마치고 대기하던 그는 저녁 시간이 되자 과연 내가 같은 곳에 있는 게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마치 공황 장애가 올 듯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인의 가족과 친구들까지 수십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인들은 함께 축구를 보며 힘차게 대한민국을 외치더니 이윽고 골이 들어가자 미친 듯이 박수를 치고 춤을 추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당시 해외에서도 화제가 됐던 해당 장면에 대해 네티즌들은 돌아가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과 똑같이 응원하고 있을 게 틀림없다. 큰 소리에 놀라 깨어났을지도 모르는데 관을 한번 열어봤으면 좋았을 듯 싶다. 누구나 장례식에 처음 가며 생각한 분위기가 아니라 놀라곤 하는데 저건 선을 넘었다는 등 황당한 반, 유쾌한 반이 섞여있는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놀라운 건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장례식 분위기가 축구가 끝난 후에도 새벽까지 이어졌다는 것. 한국인들은 갑자기 접었던 상다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펼치더니 육개장과 수육 등을 거하게 차리고는 소주라 불리는 한국산 술을 마구 퍼마시기 시작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디서 준비한지 모를 돗자리 비슷한 걸 펼치며 동양화가 그려져 있는 카드를 힘껏 바닥에 패대기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덕담을 주고받는 듯 싶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서로 싸우고 윽박지르는 기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돗자리 중앙에 모여있는 돈으로 추정하건대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 밑장 빼기를 했냐 안 했냐 등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은 듯 싶었습니다. 이같이 시끌벅적한 장례식에 외신 기자들은 마치 축제와 같은 느낌이다 라고 딱 한마디를 내뱉으며 일종의 카타르시스로 슬픔이라는 감정을 다른 형태로 승화시켜 배설하는 형식이라는 심도 있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근거로 정작 고인을 떠나 보내야 하는 순간이며 그렇게 떠들고 즐기던 사람들조차도 눈물을 숨기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더욱이 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장례 절차도 그렇지만 그 사이 방문하는 수많은 조문객들을 일일이 접대한 것도 모자라 가족끼리 교대를 하며 거의 24시간 이어지는 강행군에 무언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성이 느껴진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부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장례 문화 곳곳에 숨겨져 있는 복잡한 감정들을 모른 채 그저 단편적인 모습만을 보고 정작 고인에 대한 추모는 뒷전인 것 같다.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는 것이 어떻게 추모 행위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쉽게 눈치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흔히 상주의 입장에선 그저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 고맙게 여긴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굳이 해석하자면 바쁜 스케줄 속에 잠깐 방문한 것도 어려울 텐데 술을 먹든 무엇을 하든 오랜 시간 함께 해준다는 것 그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이죠. 고인을 추모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죽은 이후에도 곁에 있어주는 한국의 정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며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